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점을 하나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하도 음.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은데 네네. 뉴 페이스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시청님 뉴 페이스 좀 쓰자. 점 하나 찍고 이제 남도운으로 출연하는 걸로 어떨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데일리 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부장님은 지겹다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얼굴을 갈아엎었으니까요. 피부가 어떻게 네. 지금 이제 2차는 남겨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2차는 지난 주말에 받았죠. 아, 벌써요? 다른 근데 이거는 레이저로 괜찮네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이제 더 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더 개선되겠죠. 아, 진짜 한번 특집 마련해서 디테일하게. 박근영 부장님 어떤 거 시술 받으셨는지. 그러면 이제 특정 업체가 이야기되면 그럼 안 이제 되는 그게 겁니까? 어떤 뭐 종목을 또 추천하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걸 뭐 그 정도 파장이 있을 만큼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뭐 얼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팔아야 되는 거고 좋네 하면 또 관심을 가지는 좀 거고. 궁금하니까 그건 저의 판단은 아닙니다.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시장을 쭉 봐야 되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버티나 싶었던 시장 너무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전일 미국 증시 강세 영향으로 코스피는 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와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해서 다소 엇갈린 모습을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9시 15분경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3,600억 규모 매도하면서 사실 하락 전환으로 바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 우려에 따라서 미중 관계 악화 우려가 재차 부각됐다. 볼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다음 달 초부터 엔비디아 등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등의 AI 관련 칩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이번이 최종 방안이 될 것이라 언급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에 데이터 센터용 관련된 반도체 A100이라는 관련된 제품이 수출이 차단됐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A800을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A800도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 중에 21%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간외로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고 AMD도 2% 넘게 하락했고 반도체 ETF도 1.3%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도 0.4% 하락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장 초반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전에는 통신과 은행, 보험 등의 금융 등 방어주 중심으로 강세를 일부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약간 튀어올랐고 화장품이나 여행 면세, 항공 LCC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강세를 보였고 건설기계와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던 의류 OEM도 오늘 연속적으로 올라왔고요. 게임이나 애플페이, 가상화폐, 모듈료 주택 관련주 그리고 LED 장비 등의 각종 테마주들은 올라왔습니다. 이 11시 10분경에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1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나타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도를 했고요. 그 가운데 철강과 화학, 전기전자를 매도했습니다. 운수 장비와 유통, 운수 창고와 금융 등은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운수 장비와 운수 창고, 기계를 매수했고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 보면 삼성전자 약세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좀 높인 편인데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 매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형주 어떤 눌림 현상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본다면 결제 기준으로 본다면 상반기 포트폴리오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사게 되면 7월 달로 넘어가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상반기 기준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를 12조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단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샀죠. SK 하이닉스는 1조 6천억 샀고요. 현대차는 1조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도를 크게 한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가 4조 4천억 매도가 됐고요.
에코프로가 1조 3천억, 에코프로 BM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4천억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면 인터넷주라든지 2차 전지주에 대한 매도를 하면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산 걸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나 위안화 약세 영향에 1,300원 초반대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진에어나 TA항공 등 LCC주 강세, 그리고 실적 기대감 속에 현대 글로빌스 상승하면서 운수 창고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뒤이어서 기계는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 등의 HD 현대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정유화학주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최근에 반등세를 기록하던 한국전력이 단기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하락했고 전기가스업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주도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서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 대비로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는데,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나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테마별로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고, 반면 일반 전기전자 약세,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는 전일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양시장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밀렸던 오후장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진짜 많았어요. 어제도 팔고 네. 오늘도 연속적으로 팔고. 거기다가 또 부장님 말씀해주신 내용 딱 듣다 보면 오늘 밤 뉴욕 증시도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밤 네. 그리고 내일 이어질 국내 증시, 네, 마이크론 뭐, 실적 발표,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들이 음, 장중에 반도체 쪽에 계속 쏟아져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지. 내일 아침 또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어가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엔비디아 얘기하고 또 마이크론 얘기하겠죠. 네. 아, 우리 시간 감각이 별로 이제 없어지겠어요. 지금 하던 얘기 내일 아침 그대로 할 그쵸. 가능성이 내가 아주 미국에 큰데. 사는지 네. 한국에 사는지 잘 모를 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 동향을 쭉 확인해봤고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항공주가 좋았어요. 뭔가 뭐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뭐 실적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배경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뭐 해외여행 아직 두 분 안 나가셨죠? 올해 기준으로. 갔어요. 작년 말 홍콩 기준으로도. 가셔야 되고. 올해 네. 올해 싱가포르? 싱가포르 갔다 다녀오셨어요? 오셨어요? 갔다 저는 왔죠. 아직 못 갔어요. 네네. 아직 못 갔어요. 음. 저도 못 갔는데 뭐 저희 가족은 이제 일본을 한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부장님 빼고요? 그렇죠. 저는 바빠서 못 갔고요. 근데 이제 가고 싶어요. 뭐 여행을 못 간 지가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날 정도고, 마지막 여행이 홍콩이었거든요. 전 태국. 네, 2019년. 뭐 그때 홍콩 막 시위 나기 전에 갔다 왔으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직도 이제 수요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델타 항공이 전일 뭐 현지 시간에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6월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여행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되면서 6월 말로 끝나는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2.25달러에서 2.5달러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종전에 예상한 15%에서 17% 상승해서 17%에서 1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올 회계연도 전체로도 주당 6달러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이전에 공개한 연간 이익 5에서 6달러의 아주 최상단 범위까지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영업 마진은 10에서 12% 가이던스 범위의 상단으로 또 예상했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 종전에 20억 달러로 예상했던 것을 30억 달러까지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델타 항공이 6.84% 급등했고, 젯블루도 8.82%,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도 5.54%, 유나이티드 항공도 5% 이상 주요 항공기 관련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하락도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WTI 기준 8월 인도분 가격이 뭐 긴축 우려 때문에 저는 2.41% 하락하면서 67.7달러니까 뭐 70달러를 깨버린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흥국증권이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인천공항의 5월 국제선 여객 수송이 440만 명으로 2019년 5월 대비해서 약 75.5%까지 회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꾸준하게 회복세가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견제한 운임과 환율, 유가 하락으로 비용 부담 완화로 2분기 실적이 아마 항공주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인천공항의 월별 여객 수송량 추이인데요. 제일 위쪽에 약간 그 짙은 이 색깔이 적색. 2019년이고요. 중간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2023년이죠. 5월 달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보면 이제 어쨌든 1월 달부터 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면서 19년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가져가고 있다. 개선세가 보인다는 거고요. 코로나 전에는 대략 한 600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400만. 440만 정도 네네. 된다는 거죠. 네네. 5월달.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올라오고 200만 있는데 차이 나네요, 아직. 그렇죠. 근데 뭐 회색 보면은 21년, 20년 이렇게 보면 아, 완전히 뭐 그냥 저렇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안 봐도 되는 거죠, 뭐. 못 갔죠. 못 저 때는 갔었으니까요. 진짜 예. 안 간 게 아니라. 뜨지도 않았고요. 뭐 네. 그랬었는데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미주노선 여객 수송 실적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약간 짙은 분홍색인가요? 이 자줏빛인가요? 미국으로 네, 많이 네, 가네요. 네. 예,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9년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같다란 얘기네요. 같다는 이제, 겁니다. 네, 미국 쪽은. 그렇죠. 미국으로 미주노선은 이미 2018년 19년을 넘어선 일단 그렇군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유럽 노선인데 유럽 노선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유럽도 18년, 네. 19년 대비해서 조금 처지긴 하지만 유럽도 꽤 많이 회복 추세이고요. 네. 다음 사진은 일본 노선인데 일본 노선도 19년, 18년 다 따라잡았습니다. 네. 일본 핫하죠. 작년에 이제 핫하죠. 작년 10월부터 핫했고요. 네. 다 따라잡았네요. 예, 그다음 보시면은 네. 동남아 노선도 거의 2018년 잡았어요. 거의 네. 따라잡았죠. 그럼 19년에 200만 차이는 중국 하나네요. 그렇죠. 아, 우리가 딱 중국을 안 가고 있다는 발견하시는군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국 데이터는 안 넣었는데 중국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이죠. 뭐 아. 사실 비행기도 거의 별로 안 뜨고 그쵸. 와, 있고요. 우리가 중국을 200만 명씩 갔었다는 얘기네요. 중국 보통 어디 많이 가죠? 그러니까 북경 이제 상하이 뭐 골프 치러들도 많이 가시고 이제 워낙 또 우리도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나갈 테니까 무역도 많이 하고 무역도 있고 일적인 비즈니스도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네네. 관광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좀 아쉽긴 한데 여타 노선들은 꽤 많이 이제 성장을 그냥 거의 다 중국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가왔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어서 지금 보면 그럼요. 그냥 정상화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사실 열어도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국제선 관련된 그 여객 수송이 조금 처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거의 다 대부분 LCC들의 효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CC 쪽이 주가 흐름이 좀 더 나은데 이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오르면 과거에 발행했던 뭐 채권이라든지 오보행 같은 것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증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개별 종목 단으로 증자에 대한 이슈,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종목들, 뭐 티웨이 항공 이런 쪽도 이제 증자를 또 많이 했던 과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유증 물량이 좀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반도체 대형주는 좀 주춤했지만 일부 반도체 쪽이 움직인 거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네,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습니다. 지수가 3.6%나 급등했으니까 지수로 따져서는 굉장히 급등세를 보인 거고요. 인텔이 2.28, AMD가 2.68, AMAT가 4.8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5, 엔비디아도 3.06% 급등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오전에 시간외에서는 이제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KB증권의 보고서가 최근에 뭐 KB증권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 메모리 업체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일반적인 메모리는 한 10에서 한 뭐 10% 중반 정도의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45% 성장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HBM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시장을 이끌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 1분기가 6,400억 정도 나왔는데 2분기를 한 9천억대로 일단 KB증권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뭐 2천억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4-5배 정도 올라가는 쪽으로 추정을 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추정을 한 거죠. 최근 드림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하이닉스 2분기 영업적자도 컨센서스가 3조 원 정도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들은 삼성전자는 조금 소폭 이게 좀 주춤했고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지만 상승폭을 좀 줄였고 그 외에도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일부 이제 중소형주들 레이저셀, 뭐 프로텍, 뭐 리노공업, 고용 이런 약간의 중소형주들의 소부장 쪽이 좀 더 좋았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KB증권에서 나온 것인데 뭐 이렇게 좀 우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3분기, 4분기 넘어들면 3분기는 거의 4조 원대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영업이익 단은 상당히 3분기 영업이익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냈거든요. 물론 이제 휴대폰 신제품이 또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반기 들어가면. 그래서 근데 거의 지금 차트만 보면 한 4조 원 가까이도 지금 영업이익을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건 어디에서 추정한 거예요? KB증권입니다. 네.
KB증권 지금 현재 자료는 KB증권 자료입니다. 다음 사진도 SK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축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까지는 적자 축소가 일단 안 되는 걸로 일단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8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회복이라든지 뭐 감상 영향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어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뭐 만약에 나온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수준에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도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26일 날 그 CT 그룹에서 이제 반도체 리포트가 발간됐는데 몇 가지 좀 이슈가 이제 언급이 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5가지 정리를 해보면 HBM과 DDR5를 포함한 AI와 연관된 전체 D램 출하가 올해는 전체 D램 내에서 약 4% 정도 수준일 텐데 27년까지 34%까지 급증할 것이다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DGX H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HBM3 640GB와 DDR5 2TB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서버의 D램이 450GB 탑재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D램 컨텐츠가 거의 6배 정도 더 증가하는 물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HBM이나 DDR5 쪽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만큼 물량 증가가 많이 된다는 거고 또 가격도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DXG GH2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는 144TB의 D램을 탑재하는데 ARM 기반의 CPU를 사용하면서 HBM 사용량을 줄이고 LPDDR5 탑재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세트당 한 세트당 592GB 메모리를 탑재하는데 총 256세트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144TB를 사용한다니까 물량이 전체적으로 느는 건 맞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DDR5 탑재량이 HBM의 탑재량 대비 약 3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연관된 D램의 매출액은 올해 16% 정도 추정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31%까지 AI 연관된 D램이 이제 차지할 것이고 25년은 41%, 27년까지는 약 56%까지 성장할 걸로 보니까 HBM 관련된 부분이나 뭐 DDR5 관련된 AI 연관된 D램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DDR5나 이런 쪽에서 가격도 워낙 비싸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관련된 최근에 좀 세미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 HBM 쪽은 역시나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내고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좀 빠지지 않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분기 단위로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계약을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협상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모자라서 지금 뭐 없는 판에 무슨 협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HBM과 DDR5 쪽의 시장에서 메모리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조금 빨리 진행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8월 인도분 WTI 기준이 전일 2.41% 하락하면서 67.7달러 정도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아마 ECB 총재가 유럽에서 열린 포럼에서 7월에도 ECB가 금리를 인상하고 한동안 그 수준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한 부분도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페드가 뭐 긴축 정치가 또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7월 넘어서면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우디 혼자서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감산에 동참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대부분 다 팔기 바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가 부분들이 점점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혼자 버티는 시장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단을 이제 하향 이탈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절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유가의 하방이 좀 더 열린다는 쪽도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화학주도 오늘 좋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NCC 업종들의 주가 급등세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캐펙스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지금보다 계속적으로 몇 년간 더 많을 것이다라고 약간 보수적인 또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따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또 약간 핵심적으로 이야기됐는데요. 전남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LG화학 여수 공장이 최근 NCC 2 공장의 가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근무 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뉴스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C가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라고 이제 느낄 정도의 이야기가 된 거죠. 올해 초부터 NCC 관련 사업 마진이 부진하고 4월 초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가서 2달여 동안 대정비를 진행했는데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정비 이후에 한 달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장기 가동 중지나 사업 철수, 지분 매각 등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 시장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직원 개별 면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기사화되면서 LG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우선 공장 가동을 멈출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공장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든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업황부진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LG화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되다 보니까 업황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관련된 NCG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도 주가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자동차, 요새 자동차 부품주 계속 좋죠. 네, 뭐 전일도 괜찮았고요. 뭐 타이어, 부품 다 네.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완성차보다는 최근에 부품주들의 탄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K 부품사 해외 수주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실력을 인증하고 있다라는 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 그룹향 BSA를 수주 협상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일부 이제 국내 부품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럽 자동차 쪽에 부품 관련된 계약을 또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부품사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역시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25년 전기차 대량 생산을 앞두고 소싱 다변화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외 쪽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국내 부품사들에 대한 소싱을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사 해외 수주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실력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역시 부품사들이 피크와 우려가 아닌 레벨업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상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현대모비스의 해외 수주 추정치인데요. 막대 그래프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2022년, 23년이 상당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해외 수주가 모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HL 만도입니다. 해외 신규 수주 추이 전망인데 23년 추정치가 꽤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추정이 나옵니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는 아마 테슬라 쪽에 또 관련된 부품 관련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SL이라는 쪽인데 삼성증권에서도 여전히 23년 제품별 신규 수주 타겟이 뭐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예,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영향이다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SL 고객사별 신규 수주도 타겟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해외 쪽의 수주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아이템별 진출 업체인데 이건 그냥 한 표에서 잘 보입니다. 뭐 BMS는 모비스와 SL, 그다음에 BSA는 현대모비스와 뭐 성우하이텍 등등이 들어가 있고 배터리 케이스는 화신, 뭐 성우하이텍, 뭐 동희 이런 종목들도 있고 배터리 모듈은 뭐 세방전지,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전기차 쪽에 어떤 배터리 시스템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관련이 있고 이게 관련된 수주 계약을 하고 있거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위아 이게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현대위아의 부문별 영업이익인데 자동차 부품과 기계 쪽을 나누어서 봤을 때 기계 쪽은 23년 접어들면서 일단 BEP 돌파가 되면서 기계 부분 첫 BEP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위아 쪽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긴급하게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대위아의 분위기도 오늘 좋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기계 부분은 현대위아가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해외 쪽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위아와 관련된 뭐 기계 부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계열사에 대한 공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결국은 현대차 해외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계 쪽의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일부 음식료 가격의 하락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인하의 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새우깡 100원, 네. 라면 50원.
이게 많이 인하한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농심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면 뭐 출고가를 4.5%, 그러니까 네. 이게 내린 게 4.5% 정도 출고가를 내린 거라고 하고요. 새우깡 100원인가요? 그거는 출고가를 6.9% 인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꽤 많이 출고가? 내렸. 네, 출고가. 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하가 구매 된 거죠. 가격? 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가격이 내린 가격이 있는데 출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신라면은 4.5% 출고가 인하, 그리고 새우깡은 6.9% 출고가 인하인 겁니다. 그 주요 가격이 빠졌는데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제 농심하고 삼양식품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그때부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양봉이 나와서 한 4%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 해소도 있고 인하가 얼마 안 됐다라고 뭐 그런 보는 생각을 것 가지는 같은데요. 거죠. 약간 좀 덜 인하했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지 않게 인하했네.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일단 어제 막판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또 빠졌습니다. 다시 사양식품하고 계산 농심이 한번 해봤나요? 빠졌는데 계산을 다시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일 주가는 가격이나 우려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약 4% 정도 농심이나 뭐 삼양식품도 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가격 인하를 반영해서 국내 라면과 스낵의 연간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키움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각각의 라면은 0.8% 그리고 스낵의 평균 단가는 1.2% 하향 조정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전망치가 약 180억에서 190억 정도 하향 조정될 걸 전망했고요. 이제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매품 가격도 5% 인하됐기 때문에 연간 비용은 최소 80억 정도 절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농심 같은 경우에 올해와 내년에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키움증권에서 추정했던 전망치 대비 각각 2에서 3%와 4에서 5%, 그러니까 올해는 한 2에서 3% 그리고 내년에는 4에서 5% 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 완전히 이제 똔똔은 아니거든요.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올랐던 게 다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인데, 근데 최근에 사용식품이나 이런 쪽에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쉽지 않고 이 가격 인하 때문에 뭐 더 급락하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가격까지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 들고요. 만약에 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빠져준다면 또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니까 그 부분도 좀 회복 국면을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라면값, 과자. 저는 과자를 요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오, 다이어트 보통- 중이시군요. 아니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손이 간데 음. 비싸가지고 아, 비싸서. 차라리 라면을 부셔 먹을까? 라면이 더 싸더라고요. 아, 네.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와 과자 너무 비싸서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과자 사줄 때 사실 이게 너무 그런 못할 게 것 같아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가격도 비싼데 네. 사실 한번 또 뜯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또 양이 만만치 않아요. 아 많아요? 센터장님이 근데 생각하시기에 저는 항상 보면은 끝까지 다 먹은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다 그래서 먹는데. 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깝다.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면 싶은 거죠. 그거 좀 이제 세분화 한다라든지 이제 좀 아 나눠서 더, 예. 조그만 거 그런 게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이제 나눠지면 기업들은 가격이 또 그런 올라가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이미 대응을 하고 있을 거고. 네. 어쨌든 해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소식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마진이 줄어들어도 해외에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많이 좀 결국 벌었으면 해외 좋겠어요. 수출 비중이 삼양식품도 거의 70% 가까이일 거예요. 그렇군요. 매출의 70%가 해외 수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인하 부분 가지고도 그렇게 타격을 안 받을 것 같고 제가 뉴스를 언뜻 봤는데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인가 네. 잘 팔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네. 가격을 안 내렸어요. 그렇죠. 네, 삼양식품의 다른 라인업은 내리고.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개별단으로 이제 전략을 잡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식품주들의 타격이 그렇게 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최근에 즐겨보는 예능 중에 하나가 지구오락실 좀 즐겨보거든요. 아, 네. 거기서 보면은 우리 과자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게임 중에.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케팅인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그럼요. 행보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서진이네에서도 네. 뭐 그 BTS의 네, 네, 비가 네. 직접 끓여주잖아요. 라면을 그러면서 불닭볶음면을. 서진이네라는 불닭볶음면이 나온 그쵸. 거잖아요. 사실 먹죠, 그러면 뭐 이런 게 안 팔릴 리가 없는 거죠. 핫도그도 사실은. 그렇고. 네, 맞죠, 맞죠. 요새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요새 과자도 오르고 빵값도 많이 오르고 케이크도 지금 뭐 기본 다 3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다 좀 이제 올라가지고. 재밌는 것은 과거에 가격 인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네네. 이런 분위기에서.
그 다음 해 바로 가격 인상을 또 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살짝 내리는 그러니까 척하면서 음식료 같은 다시?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설탕 가격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베이스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내리긴 하지만 또 내년에 살짝 또 올리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좀 우려도 됩니다. 좀 짭짤한 과자 있으니까 또 소금 가격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네. 가격이 꽤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이유를 찾으면서 또 음식료 업계가 조금 더 올릴 핑계를 당장은 아니겠죠. 근데 내년 정도 넘어가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은 전략들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네, 오르지 않는 건 우리의 월급뿐이다. 늘 이야기하는데 지갑을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네, 맞습니다. 뭐 양극재 기업의 판가 하락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삼성증권이 좀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되게 좀 보수적으로 쓰는 좀 그런 하우스거든요. 네. 리서치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 개인들이 좀 이렇게 약간 말씀도 많이 하신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제 삼성증권에 관련된 추정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삼성증권의 양극재 추정치와 무역협회 수출 단가 추이 비교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붉은 기온으로 보이는 것이 무역협회의 수출 단가 추이를 이제 그대로 그린 거고요.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양극재 판가 추정인데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근데 지금 23년 5월 정도 수준부터 해가지고 지금 9월까지 이제 판가가 킬로그램당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가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다고. 그렇죠. 거의 뭐 50달러, 45달러 정도 수준까지 있던 가격이 지금 거의 25달러, 30달러 수준까지 빠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수출 단가 추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다음 네. 주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이제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그런 하우스이기도 하고 또 리포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양극재 판가 추정 분기 전망인데 이것도 보면 뭐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걸로 해서 지금 2분기 이후에 거의 39%나 예, 3분기 양극재 판가가 2분기 대비로 39%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판가가 빠질 걸로 이제 이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양극재 판가 추정이 보면 3분기 양극재 판가가 킬로그램당 27.5달러로 2분기 추정치 45.3달러에 비해서 거의 39% 정도 감소한 추치로 이제 낙폭에 대한 큰 분기가 3분기에 들어설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삼성증권 내부에서는 이제 메탈 가격 시세 변화 이후에 양극재 판가 반영까지 5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결국 3분기 양극재 판가에 반영되는 메탈 시세가 리튬이 5월 이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판가는 4월까지의 가격 하락이 지배적으로 3분기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3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2, 3, 4 뭐 그러니까 3, 4, 5월 이렇게 반등한 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뒤에 4분기에 넘어가면 좀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어. 5개월 정도 렉이나 한다고 이제 본인들은 판단했으니까 네. 3분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 9월 이후로는 다시 또 올라간다는 4분기 이후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의 70% 넘게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인데 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판가가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은 게 3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네네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보수적으로 보는 다시 겁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건데. 뭐 물론 그렇겠죠. 물론 올라가는 그렇겠죠. 거는 예, 그래서 아니고요. 그 의견은 업종의 의견은 오버웨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사라는 의견을 갖고 비중을 있는데 더 확대해야 근데 이제 된다? 이런 커멘트는 되게 좀 보수적인 커멘트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뭐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상 양극재 수출 단가가 3월에 킬로그램당 52.7달러 피크를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5월 가격이 48.8달러. 문제는 이제 월별 판가 추정치가 계속 따라오게 되면 2분기가 뭐 빠지고 있지만 3분기 판가 하락이 낙폭이 더 커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3분기 양극재에 대한 마진 기대치를 상당히 좀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양극재 업체와 달리 원재료인 메탈 소싱을 사급이 아닌 직접 구매하는 형태에 따라서 메탈 가격 상승 시에 초과 마진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근데 반면 하락 시에는 이익 감소폭이 동종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작년에 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을
수준을 기록했는데 캐파 증설에 이은 풀가동 효과로 고정비 절감 효과도 있었지만 1년 이상 지속된 메탈 가격 상승이 양극재 판가에 본격 반영되면서 가격 그러니까 피해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고 수요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수요 QE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매출 기대치의 하향 조정과 함께 마진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원래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했던 하우스였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포지션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4, 5월 달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관련된 그 컨퍼런스 콜이나 이제 회사들 관련된 미팅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나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된 리튬 가격 많이 빠진다고 그때 막 말들이 많았지만 이게 중국의 리튬 가격하고 아시아 리튬 가격이 따로 있대요. 물론 아시아 리튬 가격에는 중국의 리튬 가격이 반영이 일부 되긴 되겠지만 가격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인가 그때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그걸 물어봤거든요. 중국의 리튬 가격이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판가에 영향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시아 리튬 가격을 따라서 판가를 간다 그래요. 중국 리튬 가격이 빠진 것을 영향을 안 받고 아시아 리튬 가격인데 그게 중국의 리튬 가격 하락세보다 훨씬 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리튬 가격이 덜 빠졌기 때문에 판가 영향은 아마 ASP가 한 5% 정도 하락하는 걸로 본인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IR 할 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증권에 다소 좀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숫자로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네. 다른 쪽도 물어보면 이렇게 양극재 업체들이 그렇게 2분기가 아주 보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화학 업체들 롯데케미칼도 미팅을 해봤는데 그때 롯데케미칼은 아예 2분기가 좀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분기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결국 이제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톤이 이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질 시점에 좀 그렇게 뭐 이렇게 급락할 정도 아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은 실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해보면 알겠죠. 어떤 측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아마존 제품의 대부분의 뭐 약 4분의 3 정도가 로봇 이용을 한다 이렇게 소식이 이야기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물류 작업을 하는 아마존의 이동형 로봇 수가 2013년도에는 10,00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75만 대까지 급증했고요. 아마존 제품의 4분의 3이 회사의 로봇을 거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이 2012년 로봇 기업인 키바 시스템즈를 약 1조 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로봇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로봇 도입을 통해서 뭐 작업 속도를 높이고 많은 물류를 처리한다는 구성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쿠팡 같은 거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물류 풀필먼트에 가보면 쿠팡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산업계도 로봇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고 CJ 대한통운도 군포의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에 로봇 126대를 배치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로봇이 상품을 이송하고 검수, 포장, 분류 과정도 사람 없이 자동화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은 뭐 시간당 1인 작업량이 일반 물류센터 작업 방식 대비 50%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약간 뭐 저희들 입장에서 좀 씁쓸하죠. 이게 뭐 일자리를 좀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역할도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네. 약간 로봇 시장이 급속하게 이제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2022년 30억 7천만 달러였던 세계 자율 이동 로봇 시장 규모가 32년대에는 약 140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든지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였고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독일의 애니데스크와 국내 첫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호재로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건설 쪽 내에서도 발음하기 어렵네요. 모듈러 주택 쪽 네. 관련한 기업들이 움직였던 건 이유가 있었죠? 네, 이것도 뭐 테마스 움직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게 뭐 어떤 계약을 했거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사실은 없고요. 기대감.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밀고 있죠. 뭐 재건도 밀고 이 관련된 모듈러 산업도 계속 밀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고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인데 이 모듈러 공법 확산과 뭐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네. 음. 꽤 비싸더라고요.
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집값 뭐 못 전원주택 이런 것도 음, 보면 이제 약간 조립식 주택 네, 이런 네, 거 네,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뚝딱 만들어 와갖고 이제 땅에다 탁 그냥 네. 내려놓는 이런 식인데 뭐 모듈러 주택도 어쨌든 뭐 빨리 짓고 그다음에 좀 가격도 생각보다 뭐 싸다고는 하지만 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정말 책정이 될지는 현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아무튼 정부가 또 이제 재건 사업에 굉장히 좀 열성을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대감을 계속 좀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된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근데 뭐 어느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올라갔던 뭐 덕신하우징이나 SY나 뭐 금강공업, 자연과환경 이런 종목들이 뭐 뭘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 속 움직이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마 관련주가 있어요. 장마. 네. 아, 사실 뭐 나무처럼 지금 너무 좀 비 많아요. 예 뭐 맞아요. 서울은 그래도 이제 비가 좀 현재 그쳐진 상태인데요. 뭐 이게 장마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좀 저희도 우려스러운데요. 예, 오늘 오전 11시까지 광주시가 283mm까지 누적 강수량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남부지방 잔마철 평균 강수량이 지금 348mm,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시간당 강수량도 역시 최고 54mm 정도 기록하면서 기존의 6월 기록인 44mm 정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마철에 비가 좀 많이 올 것으로 좀 보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장마 시즌 관련된 일부 테마,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장마 테마로 이야기하는 일부 종목들이 좀 주가 움직였는데요. 항상 이제 이거는 이제 시기가 되면 일단 테마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시기적인 계절적인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 산사태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 수문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또 실종됐다는 그런 일도 벌어져가지고 사실 중부지방에는 이거 장마 맞나 싶을 정도로 비가 안 오는데 우리나라 이 사실 국토가 이렇게 넓지 않은데도 여기 남부나 이 중부가 완전 기후가 달라가지고 어쨌든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 중부도 이제 곧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죠. 뭐 계속 영향은 받겠죠. 네, 근데 네. 뭐 사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전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네. 주가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강남이 막 그렇게 물난리가 나고 작년에 이런 일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인터넷에 않았으면 그러면 하는 어떡하나 거고요. 싶네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주식으로 어떻다 그거는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테마주니까.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정말 이제 걱정이죠. 배수가 잘 될지, 그쵸. 강남에 그렇게 정말 잠기는 일이 또 생길지, 또 인명 피해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부디 그런 인명 피해, 사고 이런 발생이 좀 없기를 각 지자체에서 만반의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수소 관련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네, 있었습니까? 뭐 역시 이제 좀 수소라고 이야기하면 뭐 수소차 아무리 이야기해도 펀더멘탈은 좀 약한 건 분명히 맞아요. 수소차 시장이 아직은 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좀 수소차에 좀 진심이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일부터 북미 쪽에 상용차 수소 사업 개발 담당 전무에 짐 박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전 하만 인터내셔널 코리아 사장을 임명했다고 하만. 합니다. 현대차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시장 상용차 판매나 인프라 개발, 수소 상용화 등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번 인사 영입으로 현대차가 이제 북미 쪽의 수소 사업 확대를 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왔고요.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높게 본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수소차에 좀 어느 정도 진심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수소차가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번다든지 뭔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이제 전기차에 버금가는 뭐 속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은 뭐 기대감을 갖고 주가 올라가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산업부도 국내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올해 하반기 수소 수급 전망이나 수소 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일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로 수요 증가 예상되지만 뭐 공급 확대로 수급상이 양호할 걸 전망했다는데 결국은 지금 수소차가 좀 적용되는 게 버스라든지 일부 좀 대형 쪽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정부의 의지나 현대차 그룹의 의지는 있지만 이 주가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게 의미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숫자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장의 이슈를 요목조목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인티 시간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